계기판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제탑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베테랑 관제사들이 모두 포기한 바로 그 순간 단 한 사람만이 무전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신입이었고 한국인이었으며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세 명의 생명과 한 사람의 마지막 희망을 살릴 유일한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박지은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인지 집안일을 하며 듣고 계신 건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듣는 분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관제탑의 밤 근무는 언제나 고요한 긴장감으로 시작됩니다. 유럽 최대 허브 공항 중 하나인 이곳은 낮에는 수백 대의 항공기가 오가지만 밤 11시가 넘으면 야간 화물기와 긴급 의료 수송기만이 어둠을 가릅니다. 관제탑 내부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무전기에서는 가끔씩 조종사들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야간 관제사들은 모두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입니다. 그들은 독일 항공청이 인정한 전문가들이었고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제탑에 석 달 전 한 명의 신입 관제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바로 박지은이었습니다. 34살 한국인 여성인 지은은 독일 연방항공청의 까다로운 관제사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독일어 능력은 원어민 수준이었고 항공관제 이론 시험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죠.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지은은 누가 봐도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관제탑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은이 처음 출근한 날부터 선배 관제사들의 시선은 차갑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관제탑 책임자인 슈테판은 50대 중반의 독일인 남성으로 25년 넘게 이 관제탑을 지켜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처음 본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 독일 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선 한국 경력은 인정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세요. 슈테판의 첫 인사는 환영이 아니라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고 다른 선배 관제사들도 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30대 후반의 마르쿠스는 지은의 명찰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지은? 발음이 어렵네요. 그냥 박씨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독일식 이름이 있으면 편할 텐데 말이죠. 지은은 그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였지만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항공업계에서 동양인 여성이 전문직 현장에 들어올 때 겪게 되는 편견을 지은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지은의 차분한 대답에도 마르쿠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태도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인 신입 따위에게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지은은 그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지은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교육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입 관제사는 보통 넉 달에서 6달 동안 선배 관제사의 지도 아래 실무를 익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입은 선배의 모든 지시를 따르고 관제 업무의 세세한 절차와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체득해야 합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형 국제공항은 규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더욱 철저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에게 배정된 교육은 형식적이고 성의 없었습니다. 슈테판은 지은을 옆에 앉혀놓고 기본적인 무전 절차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비상 상황이나 다중항공기 관제 기법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았죠. 대신 그는 다른 선배 관제사들과 독일어로 빠르게 잡담을 나누거나 지은이 질문을 하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매뉴얼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혼자 공부해보세요.
지은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하면 슈테파는 대답 대신 빗대는 말을 던졌습니다. 시험 성적은 좋았다면서요? 그럼 이 정도는 혼자서도 알아낼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한국에서는 다르게 가르쳤나요? 그의 말투에는 한국의 항공 시스템을 낮춰보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끓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배 관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대 초반의 토마스는 지은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서류 정리 같은 자비를 떠넘겼습니다. 관제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죠. 그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신입은 이런 것부터 배워야 해요. 관제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위기부터 익혀야죠. 독일 시스템은 한국이랑 다르니까요. 지은은 그 말에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제탑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슈테파는 자리에 앉아 무전기를 통해 착륙 대기 중인 항공기들과 교신하고 있었고 지은은 그 옆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쿠스가 웃으며 슈테판에게 말했습니다. 슈테판, 지난 주말에 맥주 축제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슈테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죠. 가족들이랑 같이 갔는데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주말에도 갈 생각인데 같이 갈래요? 두 사람은 업무 중에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마르쿠스가 슬쩍 지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맥주 축제 같은 거 가봤어요? 아, 한국에서는 맥주 축제 안 하나요? 독일 맥주랑은 비교도 안 되겠지만. 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본 적 있습니다. 뮌헨 옥토버 페스트도 다녀왔고요. 독일 맥주 문화는 정말 훌륭하더군요. 마르쿠스는 지은의 대답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명백했습니다. 지은의 말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죠. 지은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노트를 펼쳐 독일 항공 규정집을 다시 복습했습니다. 지은의 노트에는 수십 종의 경비행기 비상 절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각 절차마다 독일어와 영어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 비행과 악천 후 착륙 부분은 형광펜으로 여러 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슈테파는 그런 지은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네요. 근데 현장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닌데 말이죠. 특히 독일 관제는 경험이 전부예요. 이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에는 은근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도요.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지은은 관제탑에서 거의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선배들은 그녀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았고 팀 회의나 브리핑에서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저 구석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무전 내용을 기록하는 단순한 일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독일 항공법을 공부했고 퇴근 후에는 인근 비행클럽에서 독일 소형기들의 조종석을 직접 살펴보며 구조를 익혔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비행 시뮬레이터를 켜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야간 착륙을 수십 번씩 연습했습니다. 지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관제사 지망생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과거 대한항공에서 10년간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전문가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잉 747부터 에어버스, 그리고 각종 경비행기까지 30여 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다룰 수 있었고 비상상황 훈련 전문가로서 수백 명의 조종사를 가르친 전문가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전문 분야는 야간 비행과 악천 후 착륙이었습니다. 안개, 폭우, 강풍 속에서의 비상 착륙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진행했고 거의 모든 종류의 기체 고장 상황에 대한 대응법을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고 과거의 경력을 드러내지 않고도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 경력을 내세운다면 사람들은 그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서류상의 스펙을 인정할 뿐이라고. 지은은 진짜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맨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지은은 관제탑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야간 근무조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슈테파는 평소처럼 무전기를 잡고 야간 화물기에 착륙 허가를 내리고 있었고 다른 관제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강한 폭우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날씨는 베테랑 관제사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1시간 후 이 관제탑 전체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무시했던 한 명의 신입 관제사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지은은 창밖의 먹구름을 바라보며 노트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악천 후 비상 착륙 절차라는 제목 아래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듯이. 밤 11시 15분. 관제탑의 평온한 일상은 한 통의 무전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슈테판의 헤드셋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잡음이 울렸고 이어서 남성의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타워. N3128. 조종사가. 심장. 의식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슈테판은 즉시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무전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N3128 프랑크푸르트 타워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을 명확히 전달해 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잡음만이 헤드셋을 가득 채웠습니다. 슈테판은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호출했습니다. N3128 응답하십시오. 현재 상태를 보고해 주십시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관제탑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도 자신들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슈테판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역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슈테판의 무전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슈테판은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N3128은 세스나 17이 단발 경비행기였고 현재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상공 2500m를 비행 중이었습니다. 비행 경로는 정상이었지만 무전이 두절된 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의미했습니다. N3128 긴급 주파수로 응답하십시오. 비상 상황입니까? 슈테판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전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성이 아니라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타워. 저는 승객입니다. 조종사가 쓰러졌어요. 심장을 잡고 쓰러졌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숨을 쉬는지도 모르겠어요. 관제탑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슈테판은 눈을 크게 뜨며 무전기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슈테판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자신의 노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세스나 17이 기종,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슈테판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객분 침착하십시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클라우디아입니다. 클라우디아 밀러예요. 저는 간호사고 지금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장기이식 운반 중이에요. 급한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슈테판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장기이식 운반. 그 말은 곧 시간 제한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환자의 생명도 위험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잘 들으세요. 저는 관제사 슈테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조종사의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무전기 너머로 클라우디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맥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호흡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슈테파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것은 곧 그 비행기가 완전히 무인 상태라는 의미였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가 작동 중이라고 해도 착륙이나 비상 상황 대처는 불가능했습니다. 클라우디아, 비행기의 다른 승객은 몇 명입니까? 조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3명이요. 저와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의료기사 한 분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몰라요. 저희는 그냥 의료진일 뿐이에요. 비행기는 처음이에요. 클라우디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슈테파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명의 생명, 그리고 그들이 운반하는 장기를 기다리는 환자의 생명까지. 지금 그의 손에 4명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슈테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슈테판, 조종 경험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슈테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무전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비행기 계기판을 보세요. 정면에 여러 개의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세요. 하지만 슈테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비행기 착륙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토마스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N3128은 세스나 172 스카이호크 모델이네요. 4인승 단발 경비행기입니다. 15년 전 모델이에요. 슈테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르쿠스, 세스나 172 조종 경험이 있는 조종사 명단을 즉시 찾아요. 토마스, 세스나 제조사의 비상 연락 넣어요. 매뉴얼과 전문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전화기를 들어 인근 비행클럽과 항공사에 연락을 시작했고, 토마스는 컴퓨터로 세스나 본사의 비상 연락처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시속 200km로 남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연료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장기이식 골든타임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 예보대로 폭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슈테파는 다시 클라우디아에게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일단 조종석에 앉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기본적인 고도 유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제 말대로만 따라하세요. 고도 유지요? 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행기를 한 번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당신은 간호사예요. 응급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착륙을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만 집중하세요. 클라우디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조종석에 앉았어요. 계기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슈테파는 25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클라우디아에게 기본적인 고도 유지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관을 가볍게 잡는 법, 수평계를 확인하는 법, 속도계를 읽는 법. 슈테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슈테판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노트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스나 172 스카이호크. 그녀는 그 기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그 기종의 비상 절차 매뉴얼을 수백 번 가르쳤고, 시뮬레이터로 수천 번의 비상 착륙을 훈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 폭우 속 착륙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슈테판의 지시를 따라 조종관을 잡았고, 비행기는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여전히 패닉 상태였고,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점점 더 큰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관제탑. 저 못할 것 같아요.
손이 너무 떨려요. 창밖에 빗줄기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희 이대로 죽는 건가요? 환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라우디아의 절규가 관제탑을 가득 채웠습니다. 슈테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전화를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시간에 세스나 17이 조종 경험이 있는 조종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모두 집에 있거나 연락이 안 돼요. 토마스도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스나 본사는 업무 시간이 끝났어요. 비상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자동 응답기만 나와요. 이 구형 모델은 매뉴얼도 디지털화되지 않았어요. 관제탑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슈테파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남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현재 속도와 연료 상태를 고려하면 약 30분 후면 연료가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30분. 3명의 생명과 한 환자의 마지막 희망을 구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고작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의 울음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저희 정말. 슈테파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비상 상황을 처리해왔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야간 폭우, 시간 제한.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향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슈테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클라우디아에게 조종관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설명했고 수평을 유지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조종관을 양손으로 가볍게 잡으세요.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됩니다. 깃털을 잡듯이 부드럽게요. 그리고 계기판 중앙의 둥근 계기, 인공 수평계를 보세요. 파란색이 위, 갈색이 아래예요. 그 선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조종관을 아주 살짝만 움직이세요. 클라우디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자꾸 흔들려요. 바람이 너무 세요. 레이더 화면에서 비행기의 궤적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폭우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난기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슈테파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시 안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건 정상이에요. 조종관을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보정하세요. 하지만 클라우디아는 점점 더 패닉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계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걸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창밖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빗줄기만 보여요. 마르쿠스가 다시 전화를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베테랑 조종사들은 모두 집에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세스나 전문가는 뮌헨에 있었고 여기까지 오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슈테판 안 돼요. 누구도 제 시간에 올 수 없어요. 가장 빠른 사람도 1시간은 걸려요. 토마스도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라인 매뉴얼도 없어요. 세스나 172는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디지털 자료가 없어요. 제조사 긴급 한라인도 자동 응답기만 나와요. 슈테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클라우디아에게 집중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지금 고도가 몇 미터입니까? 고도계를 보세요. 큰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요. 2100. 아니, 지금 2000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클라우디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레이더를 보던 토마스가 외쳤습니다. 고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분당 50m씩 하강 중입니다. 슈테파는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조종관을 천천히 당기세요. 당신 쪽으로 살짝만 당기세요. 기술을 들어 올려야 해요. 당긴다고요? 얼마나요? 천천히요. 아주 조금씩. 하지만 클라우디아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부정확했습니다. 비행기는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고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900m, 1800m. 마르쿠스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슈테판, 이건 안 돼요. 조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야간 폭우속 비행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감을 못 잡고 있어요. 토마스도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도 문제예요. 장기 이식 골든 타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연료는 30분 정도 남았고요. 지금 속도로는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도착해도 착륙 시도조차 못해요. 슈테판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비행기의 위치, 속도, 고도, 연료 상태. 모든 숫자들이 그에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착륙은커녕 공중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전기에서 클라우디아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관제탐. 저 정말 못하겠어요. 손이 너무 떨려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린 여자아이래요. 겨우 12살이래요. 이 장기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대요. 저희가 죽으면 그 아이도 죽는 거예요. 제발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 말에 관제탑의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3명의 의료진 그리고 그들이 운반하는 장기를 기다리는 12살 소녀. 4명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슈테판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25년간 그는 수많은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켰습니다. 비상 상황도 여러 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종 경험 제로, 야간 폭우, 시간 제한, 그리고 생명이 걸린 장기 운반. 마르쿠스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슈테판, 군 헬기를 요청하는 건 어때요? 공중에서 조종사를 내려보내서. 불가능해요. 토마스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 헬기 접근은 위험해요. 게다가 소형기는 문이 작아서 공중 투입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시간도 없어요. 슈테판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는 클라우디아에게 계속 조언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스로틀을 조금만 밀어보세요. 엔진 출력을 높여야 해요. 스로틀이요? 어디 있어요? 조종관 옆에 검은색 레버요. 앞으로 밀면 출력이 올라가요. 이거요? 지금 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갑자기 커지면서 비행기가 급상승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밀었어요. 뒤로 당기세요. 슈테판이 소리쳤지만 클라우디아는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레이더에서 비행기가 급격하게 고도를 올리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불안정한 비행이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비행기가 미친 듯이 움직여요. 클라우디아의 비명이 관제탑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경에서는 다른 의료진의 신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급격한 기동에 그들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슈테판은 무전기를 움켜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방법으로는 절대 그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슈테판은 천천히 무전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슈테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토마스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라고 해도 저 상태로는 활주로에 접근조차 못해요. 그 전에 추락할 겁니다. 슈테판은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불안정하게 하늘을 날고 있었고 고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500m. 연료는 20분, 장기 이식 골든 타임은 15분.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클라우디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관제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 가족에게 전화하고 있어요. 마지막 인사를. 그리고 저희도 가족들에게. 그 말과 함께 배경에서 남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전화로 환자 가족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칠 것 같습니다. 슈테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5년간 그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베테랑이었고 전문가였으며 수많은 항공기를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했고 그 무력함이 4명의 생명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슈테판은 천천히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마르쿠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우디아한테 낙하산이라도 있는지 물어볼까요? 아니면 최대한 고도를 유지하라고 하고 추락 지점에 구조대를 대기시키는 수밖에.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이미 비상구조대에 연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추락 예상 지점을 계산하고 구급차와 소방차를 배치하는 것.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슈테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저 하늘 위에 3명의 사람들이 탄 비행기가 죽음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병원에서는 12살 소녀가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슈테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25년 경력의 베테랑 관제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신입 관제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비상 상황을 훈련시켰던 전문가의 눈빛이었고 생사의 경계에서 결단을 내렸던 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슈테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제탑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슈테판은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 역시 지은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명백한 불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슈테판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고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슈테판,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슈테판은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가 짧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웃음이 아니라 황당함과 비웃음이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박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은 신입이에요. 3달밖에 안 됐어요. 이건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은은 슈테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세스나 17이 스카이호크의 비상 조작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폭우 착륙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세스나 172를 당신이요? 박씨, 당신은 관제사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신입이에요. 야간 폭우 착륙이 전문 분야라고요? 독일 자격증 딴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전문 분야예요? 토마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슈테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신입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지은은 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슈테판의 책상 위에 자신의 노트를 펼쳐놓았습니다. 노트에는 세스나 17이 스카이호크의 조종석 레이아웃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고 각 계기판의 위치와 기능이 한국어와 독일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야간 계기 비행 절차와 악천 후
비상 착륙 시퀀스라는 제목 아래 단계별로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전기 시스템 고장 시 백업 배터리 작동 순서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슈테판은 노트를 내려다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도 그 노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클라우디아의 절규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관제탑, 대답해 주세요. 비행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고도가 1200m예요. 제발 누구든 저희를 도와주세요. 슈테판은 황급히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침착하세요.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버티라고요? 언제까지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미안하다고. 못 살린다고. 저희도 죽고 그 아이도 죽는다고. 이게 끝인가요? 클라우디아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경에서는 의사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고 의료기사가 기도하는 낮은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슈테판은 무전기를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25년간 베테랑 관제사로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다시 전화를 들었지만 그는 이미 전화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토마스도 컴퓨터 앞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자료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슈테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의 고도는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고 비행 경로는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패닉 상태에서 조종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연료는 이제 1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장기 이식 골든 타임은 10분. 10분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슈테판은 천천히 무전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 마르쿠스와 토마스도 침묵했습니다. 관제탑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면 4명의 생명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슈테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슈테판,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 기종을 압니다. 비상 배터리 시스템 작동법, 야간 계기 착륙 절차, 수동 플랩 전개 방법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 경험이 없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슈테판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은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쟁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훈련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슈테판, 정신 차려요. 이 사람은 신입이에요. 3달 동안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 무전기를 넘기면 저 사람들은 정말로 죽어요.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신입은 더더욱 할 수 없어요. 차라리 클라우디아한테 최대한 고도를 유지하라고 하고 추락 예상 지점에 구조대를 최대한 배치하는 게 나아요. 슈테판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지은의 노트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노트에는 분명 전문적인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트에 적힌 지식과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만약 지은이 실수한다면 그것은 곧 4명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12살 소녀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클라우디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도 아니고 절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에 가까운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관제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가족들한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과 함께 배경에서 의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사랑했다고 전해줘요. 슈테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5년간 그는 수많은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을 믿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했고 그 무력함이 4명의 생명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슈테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슈테판,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대한항공에서 시뮬레이터 비행 훈련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수백 명의 조종사를 가르쳤고 수천 번의 비상 착륙을 훈련시켰습니다. 특히 야간 악천 후 착륙이 제 전문이었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슈테판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시뮬레이터 훈련 전문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은은 단순한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전 경험은 없어도 이론과 훈련에서만큼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슈테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관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고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슈테판은 천천히 무전기를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보세요, 박 선생님.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슈테판. 하지만 슈테판은 두 사람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침묵하세요. 지금은 박 선생님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했어요. 이제 그녀에게 기회를 줍시다. 지은은 무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간의 훈련,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무전기를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신입 관제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조종사를 훈련시켰던 교관의 눈빛이었고 생사의 경계에서 결단을 내렸던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은 무전기를 잡고 차분하고 명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관제사 박지은입니다. 저는 10년간 비행훈련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 그리고 그 장기를 기다리는 아이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침착함을 넘어서 수천 번의 훈련을 경험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안정감이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클라우디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제사님, 정말 저희를 살릴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그 떨림을 느꼈지만 자신의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저 비행기 안에 있는 3명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클라우디아, 당신은 간호사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훈련을 받았죠. 지금이 바로 그 훈련을 쓸 때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이 비행기의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은의 단호한 확신은 클라우디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관제탑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고 슈테파는 팔짱을 낀 채 지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은이 내리는 지시 하나하나가 생과 사를 가를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은은 노트를 펼쳐 세스나 172의 조종석 레이아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의 손가락은 계기판의 각 위치를 짚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번 이 순간을 시뮬레이션해 왔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밤마다 그녀는 혼자 비행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 바로 이런 비상 상황을 훈련해 왔습니다. 클라우디아, 먼저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천천히 깊게. 하나, 둘, 셋. 무전기 너머로 클라우디아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계기판을 보세요. 정면 중앙에 큰 원형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도계입니다. 지금 고도가 몇 미터입니까? 1100미터요. 아니, 지금 1000미터로 떨어지고 있어요. 클라우디아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쳐볼 겁니다. 이제 고도계 왼쪽을 보세요. 파란색과 갈색으로 나뉜 반원형 계기가 보이십니까? 그것이 인공 수평계입니다. 지금 파란색 부분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파란색이 거의 안 보여요.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클라우디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조종간을 양손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이세요. 수평계의 중앙 십자선이 정확히 수평이 될 때까지만 움직이세요.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환자의 맥박을 재듯이 아주 부드럽게요. 클라우디아는 떨리는 손으로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호흡 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관제탑의 레이더 화면에서 비행기의 기울기가 서서히 바로 잡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토마스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기울기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마르쿠스도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계속해서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클라우디아. 당신은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종간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 가볍게만 잡으세요. 너무 세게 잡으면 비행기가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환자의 손을 잡듯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클라우디아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안정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클라우디아, 이제 스로틀을 조정해야 합니다. 조종간 왼쪽에 검은색 레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스로틀입니다. 지금 그 레버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중간보다 조금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레버를 아주 천천히 앞으로 밀어주세요. 손가락 2개 폭만큼만요. 너무 세게 밀면 안 됩니다. 클라우디아가 스로틀을 조작하자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고도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980m, 1000m, 1020m. 토마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도 회복 중입니다. 1050m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슈테파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회의적인 빛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클라우디아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클라우디아. 이제 스로틀을 그 위치에서 유지하세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을 찾고 있어요. 클라우디아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희망이 섞인 떨림이 들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희가 살 수 있나요? 환자도
환자도 살릴 수 있나요? 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살립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클라우디아, 당신은 지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그 순간 관제탑 안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는 더 이상 회의적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은의 지시를 듣고 그녀가 정말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슈테파는 지은의 어깨 너머로 노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트에는 수십 종의 항공기 비상 절차가 적혀 있었고 각 절차마다 구체적인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특히 조종 미숙련자 훈련 시 주의사항이라는 섹션에는 심리적 안정, 유도 기법부터 단계별 지시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슈테파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까? 지은은 슈테판을 향해 잠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슈테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지은을 완전히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은 다시 무전기를 향해 집중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이제 우리는 착륙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연료계를 보세요. 계기판 오른쪽 아래에 있을 겁니다. FUEL이라고 적혀 있는 계기요.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구역에. 빨간 구역 가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은은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많아야 10분. 그리고 장기이식 골든타임도 그만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클라우디아에게 불안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착륙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클라우디아, 당신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해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지은은 슈테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슈테판,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공항을 찾아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본 공항은 너무 복잡합니다. 더 단순한 활주로가 필요해요. 슈테판은 즉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토마스와 마르쿠스도 함께 지도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지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10년간의 훈련이 있었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저 하늘 위의 3명과 병상의 12살 소녀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슈테파는 지도를 펼쳐 손가락으로 여러 지점을 짚어갔습니다. 박 선생님, 가장 가까운 곳은 에셀스하임 소형 공항입니다. 남동쪽 12km 지점이에요. 하지만 작년에 폐쇄됐습니다. 활주로는 온전하지만 조명 시스템이 오래됐고 관제탑도 없어요. 지은은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의 현재 위치와 에셀스하임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에셀스하임으로 갑니다. 지금 당장 공항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활주로 조명을 켜달라고 하세요. 비상 상황이라고 전하고 소방차와 구급차도 대기시켜달라고 하세요. 마르쿠스가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금 연락하겠습니다. 토마스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 폐쇄된 공항이에요. 게다가 이 폭우 속에서 야간 착륙은. 지은은 토마스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본 공항까지 연료가 버티지 못해요. 에셀스하임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은은 다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클라우디아,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침반을 보세요. 계기판 상단 중앙에 원형 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지금 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130이요. 좋습니다. 이제 조종관을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이세요. 나침반의 숫자가 160이 될 때까지 돌리세요.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요. 마치 링거 속도를 조절하듯이 섬세하게요.
클라우디아는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조작했습니다. 관제탑의 레이더 화면에서 비행기가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우와 강풍 때문에 비행 경로가 흔들렸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조금만 더. 네, 거기서 멈추세요. 이제 조종관을 중립으로 돌려주세요. 비행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전화를 끊으며 보고했습니다. 에셀스하임 공항 관리소에 연락했습니다. 10분 안에 활주로 조명을 켤 수 있대요. 소방차와 구급차도 대기시킨다고 합니다. 지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연료는 8분, 장기이식 골든타임도 8분. 에셀스하임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시간은 빠듯했지만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클라우디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관제탑. 계기판 불이 깜빡이고 있어요. 지은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어떤 불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빨간 불이요. 배터리라고. 그리고 계기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어요. 숫자가 안 보여요. 레이더를 보던 토마스가 창백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전기 시스템 고장입니다. 메인 배터리가 나가면 모든 계기가 블랙아웃됩니다. 조명도 계기도 무전도 다 끊깁니다. 슈테판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면 우리도 통신이 끊겨요. 그럼. 지은은 이미 노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세스나 17이 비상전력 시스템. 그녀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훈련시켰던 조종사 중 한 명이 바로 이런 상황을 겪었고 그녀는 그때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침착하세요.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정확히 따라주세요. 조종석 왼쪽 아래 무릎 높이 정도 되는 곳에 작은 패널이 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세요. 찾을 수 있습니까? 무전기 너머로 클라우디아가 조종석을 더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어요. 작은 패널이 있어요. 그 패널을 여세요. 손으로 당기면 열릴 겁니다. 열었어요. 안에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빨간색 테두리의 스위치가 보이십니까? 독일어로 노트슈트롬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비상전력이라는 뜻이에요. 찾았어요. 빨간 테두리 스위치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클라우디아, 그 스위치를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작은 윙 소리가 들릴 겁니다. 보조 배터리가 작동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클라우디아는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제탑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윙 하는 소리요. 그리고 계기판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희미하지만 보여요. 관제탑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마르쿠스가 주먹을 쥐며 작게 외쳤습니다. 해냈어.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합니다, 클라우디아. 당신은 지금 비상 배터리를 작동시켰습니다. 이제 계기가 희미하더라도 착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도도 잠시 토마스가 기상 레이더를 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폭우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강풍도 초속 20m까지 불고 있습니다. 에셀스하임 상공은 지금 최악의 기상 상태예요. 슈테판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 강풍 속에서 조종 미숙련자가 착륙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은은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강풍, 폭우, 시야 제로.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 순간 무전기에서 클라우디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관제탑, 비행기가 흔들려요. 바람이 너무 세요. 창밖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빗줄기만 보여요. 레이더 화면을 보니 비행기가 강풍에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고도도 불안정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지은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클라우디아, 강풍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비행기를 억지로 안정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바람이 밀면 살짝 버티고 바람이 당기면 살짝 밀어주세요. 파도를 타듯이 리듬을 타세요. 하지만 무서워요. 클라우디아, 당신 옆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그분께 부탁하세요. 당신 어깨에 손을 올려달라고요. 그리고 함께 숨을 맞춰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무전기 너머로 의사가 클라우디아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클라우디아. 내가 옆에 있어요. 함께 해요. 클라우디아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지은은 계속해서 안내했습니다. 좋아요, 클라우디아. 이제 에셀스하임 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곧 활주로 불빛이 보일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 상태를 유지하세요. 마르쿠스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에셀스하임에서 연락 왔습니다. 활주로 조명 켰대요. 소방차 3대, 구급차 2대 대기 중이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더를 확인하니 에셀스하임까지 5km. 시간은 4분. 연료도 4분. 골든타임도 4분. 모든 것이 동시에 마감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무전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전방을 보세요. 멀리 불빛이 보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보여요. 빛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토마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리는 3km인데 시야가 안 나오는 겁니다. 폭우가 너무 심해요. 슈테판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선생님, 시야 제로 상태에서 착륙은? 지은은 슈테판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기 착륙을 합니다. 시야가 없어도 계기만으로 착륙할 수 있어요. 저는 수백 번 훈련시켰습니다. 지은은 다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클라우디아, 이제부터 계기만 보고 착륙할 겁니다. 창밖은 보지 마세요. 오직 계기판만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은 제 목소리만 따라오면 됩니다. 클라우디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기만요? 활주로를 보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계기가 당신의 눈이 될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클라우디아. 우리는 함께 착륙할 겁니다. 관제탑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며 마지막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셀스하임 공항까지 2km 500m. 현재 속도와 고도를 고려하면 3분 안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3분 30초. 골든타임도 3분 40초. 여유는 단 40초뿐이었습니다. 지은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클라우디아, 이제 하강을 시작합니다. 스로틀을 천천히 뒤로 당기세요. 엔진 출력을 줄여야 해요. 손가락 3개 폭만큼만요. 지금 당기고 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비행기의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도도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1000m, 900m, 800m. 지은은 계속해서 안내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조종관을 아주 살짝 앞으로 미세요. 기술을 약간 내려야 합니다. 아주 조금만요. 비행기가 하강 각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강풍이 비행기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레이더에서 비행기가 활주로 중심선에서 이탈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토마스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편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강풍이 비행기를 동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활주로를 벗어나요. 지은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조종관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이세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밀고 있어요. 바람을 거슬러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나요? 천천히 기울이세요. 나침반이 158을 가리킬 때까지요. 클라우디아가 조종관을 조작했고 비행기가 천천히 보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풍은 계속 불어왔고 비행기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슈테판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측풍이 너무 강합니다. 착륙 순간에 이런 강풍이 불면.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착륙 순간에 강풍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클라우디아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지금 고도가 몇 미터입니까? 600, 550.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착륙 장치를 내려야 합니다. 조종석 오른쪽에 큰 레버가 있을 겁니다. 랜딩 기어라고 적혀 있어요. 찾을 수 있습니까? 찾았어요. 그 레버를 아래로 당기세요. 클라우디아가 레버를 당기자 비행기 하부에서 착륙 바퀴가 전개되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클라우디아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요. 경고등이 켜졌어요. 빨간 불이 깜빡여요. 기어 워닝이라고 써 있어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착륙 기어 경고등. 바퀴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마르쿠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착륙 기어 고장이에요. 바퀴가 제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착륙 시 접히면서 비행기가 뒤집힙니다. 슈테판도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건 너무 위험해요. 기어가 불완전한 상태로 착륙하면. 지은은 노트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세스나 17이 착륙 기어 수동 고정 절차. 그녀는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침착하세요. 수동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부조종석 앞쪽 바닥을 보세요. 빨간색 T자 모양 손잡이가 있을 겁니다. 작은 커버 안에 숨겨져 있어요. 찾을 수 있습니까? 클라우디아가 조종석 바닥을 살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못 찾겠어요. 너무 어두워요. 보조 배터리라 불빛이 약해서. 지은은 즉시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부탁하세요. 휴대폰 손전등을 켜달라고요. 부조종석 앞 바닥을 비춰달라고 하세요. 무전기 너머로 의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켰어요. 바닥을 비추고 있어요. 클라우디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빨간 T자 손잡이요. 그것을 위로 당기세요. 힘을 많이 줘야 할 겁니다. 최대한 세게 당기세요. 클라우디아는 온 힘을 다해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너무 뻣뻣해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같이 당겨요. 두 사람이 함께 손잡이를 당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착륙 장치가 완전히 고정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각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경고등이 꺼졌어요. 관제탑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토마스가 외쳤습니다. 착륙 기어 고정 확인. 정상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르쿠스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연료가 2분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지은은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활주로까지 1km 200m. 고도 400m. 지은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클라우디아, 활주로 불빛이 보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빗줄기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활주로까지 800m인데 시야가 안 나와요. 객이 착륙을 해야 합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객이 착륙. 조종사도 어려워하는 기술을 조종 경험이 전혀 없는 간호사가 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따라주세요. 고도계를 보세요. 지금 몇 미터입니까? 300, 280.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고도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조종관을 살짝 당겨서 250m를 유지하세요. 비행기가 250m 고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계속해서 안내했습니다. 이제 속도계를 보세요. 지금 속도가 몇입니까? 110노트요. 스로틀을 조금 더 당기세요. 속도를 90노트까지 줄여야 해요. 클라우디아가 스로틀을 조작했고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줄어들자 강풍의 영향이 더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요. 괜찮습니다. 조종관으로 계속 보정하세요. 바람을 거슬러 기울이세요.
레이더를 보던 슈테판이 말했습니다. 활주로까지 500m, 고도 250m. 각도가 맞습니다. 토마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편류가 너무 심해요. 착륙 순간에 측풍을 처리 못하면.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착륙 마지막 순간 바퀴가 지면에 닿는 그 순간에 강풍이 비행기를 밀면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측풍 착륙 기법. 크랩 앤 킥. 비행기를 바람 쪽으로 기울인 채 접근하다가 착륙 직전 순간에 바로잡는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제 말을 정확히 따라주세요. 조종간을 왼쪽으로 계속 기울인 채로 유지하세요. 바람을 거슬러요. 계속 기울인 채로요? 그럼 비행기가 기울어진 채로 내려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야 해요. 강풍이 오른쪽에서 밀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기울여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착륙 직전에 제가 신호하면 그때 바로 잡을 겁니다. 클라우디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슈테판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선생님, 크랩 착륙을 시키는 겁니까? 조종 경험 없는 사람한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강풍 속에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르쿠스가 시계를 보며 외쳤습니다. 연료 1분 30초. 골든타임도 1분 40초. 레이더 화면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채로 폭우 속을 뚫고 강풍과 싸우며 300m, 200m, 100m. 지은은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단 몇 초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활주로까지 100m, 고도 100m. 비행기는 기울어진 채로 폭우 속을 뚫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80m, 60m. 지은은 무전기를 입가에 바짝 붙였습니다. 클라우디아, 고도계를 보세요. 50m가 되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55m요. 50m. 좋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이라고 하면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리세요. 비행기를 바로잡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클라우디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준비됐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비행기가 활주로 중심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30m, 25m, 20m. 지은은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10년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빠르게. 클라우디아가 조종간을 돌렸습니다. 비행기가 기울어진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바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강풍이 여전히 비행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바람을 거슬러요. 비행기가 활주로 중심선과 정렬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5m, 10m. 클라우디아, 조종간을 당기세요. 기술을 들어올리세요. 지금. 클라우디아가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비행기의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풍이 비행기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레이더에서 비행기가 활주로 중심선에서 이탈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르쿠스가 소리쳤습니다. 편료. 활주로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슈테판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대로는 활주로를 벗어나요. 지은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수정하면 비행기가 흔들려서 더 위험했습니다. 차라리 약간 벗어난 채로 착륙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활주로는 충분히 넓었습니다. 클라우디아, 그대로 유지하세요. 조종간을 그 위치에서 고정하세요. 하지만 비행기가 옆으로. 괜찮습니다. 그대로요. 고도 5m, 3m. 토마스가 외쳤습니다. 착지 3초 전. 2, 1. 그 순간 비행기의 뒷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쾅. 첫 번째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비행기가 튀어올랐습니다. 무전기에서 클라우디아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튕겼어요. 다시 떴어요. 침착하세요. 조종간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비행기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앞바퀴까지 동시에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퀴가 활주로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풍이 여전히 비행기를 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중심선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러더 페달. 발밑에 페달이 있어요. 왼쪽 페달을 밟으세요. 어느 게 왼쪽이에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에요, 클라우디아. 이걸 밟아요. 클라우디아가 왼쪽 러더 페달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의 방향이 조금씩 바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다시 지시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두 페달을 동시에 밟으세요. 천천히 점점 세게. 클라우디아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비행기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활주로가 젖어 있어서 미끄러졌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며 활주로 가장자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외쳤습니다. 활주로 가장자리까지 15m, 10m. 만약 활주로를 벗어나면 잔디밭에서 전복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브레이크를 최대한 세게 밟으세요. 지금. 클라우디아가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활주로에 마찰하는 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끽. 비행기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활주로 가장자리까지 5m, 3m. 그리고 마침내 활주로 가장자리 1m 지점에서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전기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클라우디아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배경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맙소사. 맙소사. 우리가 살았어. 의료기사의 흐느끼는 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관제탑에서는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가 서로를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해냈어. 해냈어. 슈테파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고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은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 이제 엔진을 완전히 꺼야 합니다. 스로틀을 완전히 뒤로 당기고 점화 스위치를 끄세요.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꺼집니다. 클라우디아는 흐느끼면서도 지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멈추고 비행기는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안내를 했습니다. 이제 안전벨트를 풀지 마시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곧 문을 열어줄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 그리고 그 장기는 이제 안전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클라우디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제사님, 이름이 뭐예요? 박지은입니다. 박지은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리고 그 아이는. 클라우디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경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전화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병원이죠? 저 밀러 박사입니다. 장기 무사합니다. 지금 에셀스하임 공항에 착륙했어요. 골든타임 안에. 네,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구급 헬기를 보내주세요.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울음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관제탑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슈테판이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간 베테랑 관제사로 살아온 남자가 신입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슈테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의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당신의 헌신을, 당신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의 경력을 무시했고 당신을 신입 취급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은 슈테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승리감이 아니라 조용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슈테판, 고개를 드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슈테판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지은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구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슈테판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도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무시했고 당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당신은 진정한 전문가였어요. 토마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자빌만 시키고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능력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동안 그들의 무시와 편견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복수나 우월감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서 독일 시스템을 배웠어요.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을 일입니다. 창밖을 보니 에셀스하임 공항의 활주로 위에 구조대원들이 비행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클라우디아와 의료진이 안전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비를 맞으며 구조대원에게 안겨 울고 있었고 의사는 장기 운반 상자를 조심스럽게 구급 헬기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병원에서는 12살 소녀가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관제사가 된 이유, 그녀가 모든 무시와 편견을 견뎌낸 이유,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가 지킬 가치였습니다. 일주일 후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관제탑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야간 근무조에 들어서자 슈테판이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박 씨가 아니었습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 누나에게 제 생명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저는 달릴 수 있어요. 엠마 12살 카드 뒷면에는 병원 침대에서 웃고 있는 소녀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고 엠마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슈테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제 클라우디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엠마의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했대요.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클라우디아가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박 선생님이 자기 인생의 은인이라고요. 지은은 카드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았습니다. 엠마가 살았군요. 네, 덕분에요. 박 선생님 덕분입니다. 마르쿠스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 커피 드세요. 오늘도 긴 밤이 될 것 같으니까요. 지은은 커피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르쿠스는 지은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토마스가 컴퓨터 앞에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독일 항공청에서 연락 왔어요. 박 선생님을 비상상황 대응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대요. 특히 야간 악천 후 착륙 분야에서요. 슈테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항공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비상 착륙 시뮬레이터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싶은데 박 선생님이 총괄 교관을 맡아 달라고요. 물론 관제 업무와 병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한다고 했어요. 지은은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요? 슈테판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박 선생님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박 선생님한테서요. 마르쿠스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사실 저 그날 밤 이후로 야간 비행 매뉴얼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박 선생님 노트 보고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토마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요즘 세스나 매뉴얼 독파 중입니다. 베테랑이라고 다 아는 척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지은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계속 배우는 겁니다. 경력이 많든 적든 중요한 건 배우려는 자세예요. 저도 여러분한테서 배우고 있어요. 독일 항공 시스템의 세밀함, 안전에 대한 철저함. 그런 것들요. 슈테판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왜 석 달 동안 당신의 경력을 숨겼습니까? 처음부터 말했다면 우리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경력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10년은 소중하지만 그건 그곳에서의 일이에요. 여기 독일에서 저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슈테판은 지은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네요. 편견으로 판단했어요. 지은은 슈테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회를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근무가 끝나고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고 있니? 지은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폭우 속 비행기, 조종 경험 없는 간호사, 12살 소녀의 생명,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낸 기적 같은 착륙.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런데 지은아, 힘들지 않았니? 석 달 동안 무시당하고.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거라는 걸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항상 말했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고. 결과는 나중에 따라온다고. 네, 아버지. 그 말씀 잊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왔고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독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는 저를 박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동료로 대해주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한국 경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실력으로요. 통화를 마치고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공항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그곳에 서서 하늘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슈테판, 마르쿠스, 토마스. 그들은 이제 진정한 동료였습니다. 며칠 후 관제탑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슈테판의 책상 옆에 새로운 게시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 아래 지은이 작성한 각종 비행기의 비상 절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슈테판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부터 모든 관제사가 이걸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해요. 다음에 또 비상 상황이 오면 우리 모두가 대응할 수 있도록요.
지은은 게시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작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르쿠스가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강풍시 측풍 착륙 보조 기법 박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토마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야간 계기 착륙 시 조종 미숙련자 안내 방법 추가할게요. 관제탑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더 이상 냉랭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서로 배우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관제탑 창가에 서서 야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슈테판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생각하세요? 지은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하늘 위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타고 있어요.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사람들이요. 누군가는 가족을 만나러 가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누군가는 생명을 구하러 가죠. 우리는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슈테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일이죠. 네.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해요. 경력이 많든 적든 국적이 어디든 성별이 무엇이든 중요한 건 실력과 헌신이에요. 슈테판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비행 기술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전문가가 무엇인지,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때로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요. 당신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제탑의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더 이상 선배와 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였고 함께 하늘을 지키는 파트너였습니다. 박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고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4명의 생명을 구하고 한 조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관제탑에는 지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차분하고 정확하고 믿음직한 그 목소리가 수많은 비행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하늘 위에는 그들을 지키는 진정한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